예순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 이순자 지음. 이르는 도전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7회 매일신문 시니어 문학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실버 취준생 분투기로 많은 독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이순자 작가. 에세이와 소설, 시를 향한 창작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던 작가는 이른을 이른 나이로 여기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난독낭독에서 함께 읽을 책은 연민과 사랑, 희망과 위트를 잃지 않으며 자기 존엄을 품위 있게 지켜낸 이순자 작가의 유고 산문집 60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입니다. 신의 20일 이다혜 기자는 당신이 이 책을 읽다 눈물 짓는다면 그건 당신이 아는 또 다른 어떤 삶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천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작가와 이웃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긴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친구 집에서 도둑 독서를 하던 어린 시절을 거쳐 54세 나이에 미디어 문예창 작가에 진학한 이야기를 담은 나의 삶 나의 문학과 선물은 물질적이든 마음의 선물이든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빚이 아니라 별이 된다는 선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문학. 내가 54세 나이에 대학을 간다고 하니 나를 아는 이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코웃음 쳤다. 더구나 미디어 문예창 작가라 하니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게 아니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내가 태어난 해는 1953년.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다. 삼전병이던 아버지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겨난 줄도 모르고 전사하셨다. 나는 태어나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학교 다니는 것만도 감지덕지했다. 책을 사서 본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항상 책이 고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슬며시 도둑 독서를 했다. 친구 집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철진한 만화책이나 주간지, 오래되어 너덜거리는 단행본을 읽었다. 악취에 코를 쥐어잡고 헉헉대며 목이 아리도록 숨을 몰아쉬던 기억이 난다. 친구 집에서 눈치 보며 읽던 죄와 벌은 왜 읽어도 끝이 없는지. 책 한 권 다 읽을 욕심에 저녁상이 들어온 친구 방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꼬르륵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없이 책장을 넘겼다. 보다 못한 친구 어머니가 집에 가져가 읽으라 하셨다. 밤을 꼴딱 새워 다 읽고 새벽 대바람에 밥하러 나온 친구 엄마에게 책을 돌려주며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책을 빌리고 있었다. 내 생각은 적중해서 그 친구 집에 있는 몇 권의 책을 더 빌려볼 수 있었다.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니체 전집을 탐독하며 주인공과 함께 슬퍼하고 고민했다. 니체 전집은 후일 내가 신앙을 갖게 된 바탕이 되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책이기에 읽으려는 욕심을 낸 것이었지만 말이다. 여고를 졸업하고 내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월급의 10%는 책 구입에 썼다. 아쉽게도 그 즈음 시작한 신앙생활로 초반 4년 정도는 주로 신앙서적을 사보았다. 다행히 그 책들의 삶의 진정성을 고찰하는 좋은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생활이 되게 그러하듯 나도 시어른들과 대가족을 이끌며 사느라 책하고 담을 쌓게 되었다.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느라 점점 뒤떨어지는 자신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다. 뒤늦게 용기를 내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분주하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누구의 삶이 시가 아니며 누구의 삶이 수필이 아니며 누구의 삶이 소설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생김이 다 다르듯 삶의 형태도 다 다르다. 각기 다른 삶을 엿보는 게 문학이 아닐까?
이제 50 중반에 들어서며 내 안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고 여기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다. 시 나와라 뚝딱, 수필 나와라 뚝딱, 소설 나와라 뚝딱 뚝딱 뚝딱. 하고 싶은 말이 가슴속에서 제멋대로 찢고 까부른다. 혼자 품기 아까운 삶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싶은 열망으로 오늘도 머릿속은 바쁘다. 그것이 시로, 수필로, 소설로 녹아나기를 기대한다. 나의 문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은 젊음으로 살 수 없는 미천이 되리니 오늘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끌어내지 못하고 끙끙거릴지라도 어느 날 문득 진한 가래 뱉어내듯 내 안에서 곰삭은 상처가 툭 튀어나오리라. 고단한 삶의 끄트머리에서 나를 치유하는 시원한 은단향으로 피어나리라. 비록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펄떡이는 내 삶이요 행복이다. 그러니 나의 글은 영원히 헤쳐나가야 할 내 인생 바다에 띄우는 마지막 돛담배가 되리라. 선물.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다. 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줄 때도 받을 때도 의례적일 때가 많았다. 물건이든 현금이든 선물이라면 의례 빚으로 여겨졌다. 받는 순간 언제 이것을 갚아야 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 받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주는 것도 조심스럽다. 받는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서다. 그래서인지 선물은 내게 사회생활을 위한 예의에 불과했다. 그러니 내게는 좋은 선물인 사람이 참 많다. 사는 동안 참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다. 사흘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우고 등교한 날 마침 주번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남았다. 청소를 끝마치고 마지막 줄을 맞추려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 담임 선생님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장면이 있었다. 내가 한사코 먹지 않겠다는 것이 학우들 때문이라 생각하셨는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자신도 교무실로 가셨다. 창자가 꼬이고 뒤틀려 배가 아팠다.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복통에 시달리다 또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나를 보며 울고 계셨다. 내리 우리 세 자매의 담임을 맡으셨기에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를 잘 알고 계셨다. 자장면을 먹지 않는 이유가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라 생각하셨는지 선생님은 내게 더는 자장면을 권하지 않으셨다. 자장면은 이미 불어 떡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찍으며 나를 집에 데려다 주셨다. 말없이 돌아서던 선생님 뒷모습, 까만 줄이 길게 난 살색 스타킹이 지금도 생생하다. 결혼 후 조선일보 독자 칼럼란에 선생님 이야기를 투고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 세 자매와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썼지만 선생님은 소식이 없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만 하면 죄송하다. 그리고 나의 어린 마음을 존중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생님은 우리 집으로 쌀을 보내주셨다고 한다. 내 나이 54. K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만난 사람들도 있다. 이혼 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딸은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라고 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다. 젊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일은 신나고 또 신나는 일이었다. 글을 쓰려고 입학한 학우들은 봄바탕이 다 착했다. 더구나 중년 학생들도 많아서 이질감도 별로 없었다. 시는 이야기다. 수업 첫 시간. 교수님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시를 끄적인 적이 있었지만 시가 이야기라는 말은 이때 처음 들었다. 교수님은 늘 우울하고 고민이 많아 보이셨다. 그 모습이 절로 마음에 담겼다. 학우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무언가 우울하고 아파 보였다. 우리는 책이라는 연못을 파고 그곳에 우리의 아픔을 담았다. 왠지 치유되는 것 같았다. 교수님의 안타까운 눈길은 늘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 교수님이 아픈 학우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걸 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보약이 되었다. 그게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랬다. 학우들은 교수님을 닮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선물이 되었다. 34년 만에 우리 가정에 쌍둥이 천사가 나타났다. 기쁨도 잠시, 임신 24주차부터 폐동맥 협착증, 심장 기흉, 뇌출혈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병명이 거론됐다. 28주 만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손녀들은 큰애가 1.9kg, 작은애가 0.9kg으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갇혔다. 아기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태주셨다. 그동안 아기들을 살린 기도와 정성은 전 지구적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신부님과 딸이 소속된 수도회 수녀님들의 묵주기도, 은사님과 사모님, 외국에 사는 동문들과 학과 스터디원들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 기도를 부탁하던 나의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 너무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 손에 맡겨졌으니까. 간절하게 살려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었다. 1년 반 동안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기도가 사랑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두 생명이 걸어왔다. 뒤뚱뒤뚱. 쌍둥이 손녀일을 겪으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선물의 의미가 재구성되었다. 선물은 물질적 선물이든 마음의 선물이든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빚이 아니라 별이 되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가슴에 별로 간직하고 자주자주 그 별을 꺼내 보석처럼 닦아야 한다고. 쌍둥이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 지나가다 담쟁이 넝쿨을 보고 너의 그 끈질긴 생명력을 우리 쌍둥이에게 나눠달라고 기도했다. 이제 나는 그 담쟁이 넝쿨이 있던 담장을 지나갈 때마다 담쟁이 넝쿨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싱싱하게 자라기를 기도한다. 길을 가다가도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게 찾아온 좋은 인연들 덕분이다. 쌍둥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염려로 완전히 치유됐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다. 우주가 선물이다. 하찮다고 생각했던 담쟁이 넝쿨조차도. 오늘 갑자기 별 닦을 일이 생겼다. 쌍둥이가 아플 때 부산의 K가 100만 원을 보내줬다. 가끔 정릉의 아픈 동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로 오기도 하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다. 가끔 내가 부산으로 가거나 K가 서울로 오면 만나곤 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살기가 힘들어졌고 K는 공장을 늘리면서 바빠져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정릉 친구네에서 얼굴을 봤다. 올해 입시를 치르는 K의 딸이 세 군데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100만 원의 별을 꺼내 만지작거리다 지금의 내 처지를 뻔히 아는 친구가 화를 낼 게 뻔해 반으로 나눴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별을 닦았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다. 이게 뭐여? 이모가 조카에게 주는 입학 선물. 예쁜 코트 하나 사서 입히고 인증샷 보내. 헐, 순자 이모 선물이라고 전할게. 됐냐? 씨. 무뚝뚝한 부산 말투가 맛깔지다. 새벽 4시 15분. 별 하나 없는 하늘을 쳐다본다. 가슴에 은하수가 흐른다. K도 그럴 것이다.
우린 이 밤에 별을 꺼내 반짝반짝 닦는다.